안녕하십니까. 황금선박에 오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 뭐 하는 데인가 봤더니 주식 투자 많이 하는 분들한테 선물 주는 그런 위원회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예. 틀린 말은 아니야. 예? 이게 무슨 개그? 그래서 빵 터지는 건 뭐예요?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재용 후반 개그인데 이거. 예. 선물이에요. 선물.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한테 엿을 선물로 줬습니다. 네. 아주 엄청난 빅엿을 빅엿이죠. 예. 줬습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검찰 고발로 넘어갔으니까 위법성 여부를 또 검찰이 가릴 테고 삼성은 그야말로 경랑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재계 1위 삼성의 핵심 계열사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 또 국내 유수의 4대 회계법인이 여기에 가담했다. 거래 정지됐죠. 거래 정지됐습니다. 네네. 거래 정지가 되면 주식 거래를 못 합니까? 예. 못하죠. 세장 보통 한 2개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2개월이요? 주식을 걷다 묻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피 보는 거죠. 답답하죠 지금. 상당 폐지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장 폐지되면 그 회사 자체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아, 종이 그 조각 되는 거예요. 종이 조각. 무주권은 진짜 예. 종이. 종이 조각이. 망하는 거예요? 예. 그 이거예요, 이거. 주식이 유효는 하는데 대부분은 휴지 조각 비슷하게 되죠. 그렇죠. 제가 그 삼성 바이오 로직스 주주였거든요. 온갖 논란이 되면 다 어떻게든 뭐 쑤셔 넣습니다. 보니까. 아니, 갈아탔구나 근데. 갈아탔죠 저는. 아이고. 예. 정보를 듣고 갈아탄 게 아니라 예. 촉이 오더라고요. 언제 예. 그게? 그게 1차 발표 나고 한 번 정지가 됐었잖아요. 예. 그때. 그때 다시 또 회복을 했었어요, 사실. 이건 지금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그래프를 보고 또 들어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내가 보면서 좀 답답한 게 주식을 그냥 복불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유행을 바라고 돈 넣고 돈 먹기 게임. 도박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식을 진짜 그 회사의 어떤 동업자가 된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분식회계 논란에 휘말려 있는 그런 회사에 굳이 투자를 하겠냐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렇지만 그 오늘 한겨레 기사가 보니까 최근 3일 동안 외국인하고 기관은 파는데 개인은 또 한 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네. 14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 그 직전에. 발표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심리가 나온다 그러면 맞아야죠. 어쨌거나 이거는 좀 불안하다고 여겨야 그쵸. 되는 건데 어쨌거나 이걸 도박하듯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아니야, 이거는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야 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분들 마인드는 뭔지 알아요? 네. 제가 정확하게 아는데 그분들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저는 들어가서 보잖아요. 왜 주주니까. 어. 그럼 거의 이거는 그냥 삼성 죽이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네. 주식을 샀으니까 뭐 방법은 없는데 문제는 회계 분식에 휘말린 것 자체는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이슈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렇게 빠진 회사를 사는 게 정상적이냐고. 정보가 없어서 손실 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는 주식에 대한 철학이 없어서 손실 나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그 뭐 맞는 얘기고.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의 흔한 풍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면 네. 소액주주들이 들어가죠. 손 소장이 얘기한 대로 요행을 바라고 하락장에서 샀다가 더 망하는 이게 주식시장의 흔한 풍경이에요. 아까 내가 하려다 말았던 게 뭐냐면 삼바 소액주주가 8만 명이야. 이 8만 방송 명이죠. 보고 있는 분들도 꽤 물론 많아. 말 알죠. 조심해야 돼. 근데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예. 개인 투자자들 포함해서 삼바도 마찬가지고 또 회계법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엄정한 페널티를 받아서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그렇지.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그래야 정말 한국 경제가 사실 좋아지는 거예요. 삼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박용진 의원이 일주일 전에 그 내부 문건을 공개했잖아요. 네. 예. 사실은 그 내부 문건이 스모킹 건이었어요. 네. 이렇게 금융위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내부 문건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런 결정을 못 내렸을 수도 있어.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언론에 보도된 데는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한결의 경향. 다 틀어막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왜 유치원 사태가 퍼졌을 때 어떤 언론 제목 보니까 삼성보다도 더 무서워한다는 뭐 유치원 문제를 건드렸다. 유치원은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광고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삼성은 한국 신문들 특히 경제지의 최대 광고주잖아. 조중동은 다 침묵하거나 뭐 경제지들 같은 데 보면 거의 기본적으로 음호 사격해. 투자자를 팔아서 삼바라는 기업을 보호하려는
큰 보도들이 다음 계속 주부터 쏟아지죠. 이제 두고 보세요. 중앙일보 조중동을 필두로 네. 경제신문들 여기 관훈 나이트클럽에서도 아마 스크린을 하겠지만 일제히 저런 기사가 쏟아질 거야. 아니 그러면은 네. 소액 투자자들이 그렇게 걱정되면은 이 사태를 촉발한 이재용에 대해서는 비판합니까? 비판 안 하죠. 비판 안 그쪽에는 하죠. 뭐라고 그 안 씨발 그 누구를 비판하라는 거야 도대체? 정부를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정선이의 결정을 비난하죠. 이런 소액 투자자들이 또 고소 고발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누구를 상대로 하는 그 거예요? 소액 그거? 투자자는 네. 이제 이게 회계 분식이 일어나면 그걸로 해서 네. 이제 기업의 공시를 부정하게 한 거잖아요. 네. 이 기업의 공시 기업으로 정보가 정확해야 이걸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서 투자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아, 그래서 삼성 주주들이 소송을 바이오로직스 하겠다. 회사와 그 주주 이재용도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내가 나는 만약 기억하는데. 증권선물위원회 그쪽으로 하면은 그건 뭐 말도 안 아니, 그건 되는 아니고. 거네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서 네. 행정소송을 낸 구성을 낸 거고. 거고. 아, 소액주주들은 삼바를 삼성 상대로 바이오로직스, 예. 아 니네들이 왜 이렇게 했냐 우리한테 골탕 먹이고 삼바. 피해를 보게 했으니까 물어내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미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안에서 벌어진 분식 회계만 문제지. 바이오 업체에 무슨 도움이 아무 되고 영향이 개발 없죠. 쪽 왜냐하면 아무 영향이 쪽에는 없고. 셀트리온 이런 데 주식 다 올랐어요. 삼성 맞아요. 바이오로직스가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든 그렇게 우량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에피스. 네. 거기 이제 기업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리면서 이게 마치 흑자 장부상 영업외 이익이 엄청나게 나는 회사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분식의 핵심이에요. 네. 그 자체로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좋은 회사가 아니었다고. 자 그러나 이야기 더 들어가기 전에 네. 나는 이 어쨌거나 이번 사건에 좀 맥락을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걸 좋죠, 제가 좋죠. 좀 정리를 해볼 테니까 준비 많이 오셨네요. 오늘. 준비 그냥 이거 딸라 아니 손대인 경제연구소에서 리포트도 냈어. 아, 이거에 이번에 대해서. 냈어요? 이번에 낸 게 이번에가 아니라 아니고 5월달인가 냈어. 5월달에 낸 걸 요번에 다시 참고하라고 무료로 공개했어요. 뭐 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그래요. 수 있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자 자색 양파 진액 이거부터 얘기하고 가야 됩니다. 아 요거 말이죠. 김준혁 교수님이라고 한신대 교수인데 잘 알죠. 이분은 매일 동네 형들하고 술 먹는 분입니다. 매일. 그래서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확상 늙어가고 있는 중인데 요즘 저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고등학교 네네. 선배가 아닌가 싶은데. 아, 아닌가? 그러시게요? 수원고 나왔어요, 그분? 유신고 나왔나? 예, 맞습니다. 유신고 나왔으면 내 선배고. 아, 저 죄송한데 광고하다가 그걸 뭐를 따지고 있어요? 우리 저 원래 좀 시골 출신들이 그래. 학연지연 버립시다. 아니, 힘드시다. 노쇠 저 가고 있었는데 이거 먹고 나서 학생 카드 써도 되는데 이런 얘기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허위 과장 광고아니에요 이거? 거의 과장 광고야. 이거를 먹고 살아. 맞다고요? 우리 먹고 살아. 아니 자, 달달하게 맛있게 먹었는데 말이야. 이 양파즙이 많아요. 양파즙 뭐 동네마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종류가 자, 많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양파 창녕 냄새. 우포. 우포에서 자란 고소하다. 자색 양파입니다. 이게 역한 게 없어요. 이거 뭐 음료수의 다름 아닙니다. 맵거나 혹은 뭐 이런저런 알이죠. 또, 네. 그냥 생양파 먹으면 알이잖아요. 또 젊은 역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나 아니 근데 달달한 예, 그렇죠. 먹기 이게 좋은데? 비타샵에서 만든 자색 양파 진액입니다. 아니 그래도 구수해. 마치 구운 것처럼. 그렇죠. 이게 약간 맛있는 느낌이 뭐냐면 약간 그 간짜장 볶을 때 냄새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거야. 그 향이 좀 나요. 그 오, 냄새 약간 나죠. 네. 혀가 확실히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CF로 해본 사람이어서 표현의 순이 달라. 삼성, LG 찍은 사람입니다. 아유 그래요. 광고를. 지금 예. 양파즙쯤이야 뭐. 언제적 지금은 얘기를. 지금 김용민 씨랑 있잖아요. 바닥까지 왔어, 지금 바닥까지. 듣고 보니 우리도 기분이 나빠. 근데 너무 젊은 채로 왔다. 아, 마탱이가 더 가야 되는데. 예, 예. 자, 10시간 동안 정성 들여 달인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10%의 고용분 이걸 갖고 만든 거예요. 자, 이 몸에도 좋지만 맛도 좋습니다. 양파즙이 몸에 좋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 그럼요. 특유의 매운 잡내 이거 먹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 고민 터시고 전혀 없어 그런 게. 예, 마치 사고를 우리듯 무수에 감아해서 10시간 동안 달여낸 정성 어린 자색 양파 진액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월 28,000원 게 30봉이에요. 30개 한 달치네. 네, 그렇지. 한 달치. 하루에 한 봉씩 해서 드시면은 예 정말 몸이 달라집니다. 그냥 3만 원 안 되는 돈인데 말이죠. 그 우리 저 김준혁 교수님이 그 비아그라에 쏟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3만 원이니까 3만 원으로 다 털어버렸어요. 예. 김준혁 교수님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공부하면은 예. 김준혁 교수님한테 소송 들어옵니다. 다음 주에 소소한 바로.
소송할 줄 몰라 이분은. 예. 자, 월 28,000원. 격이 다른 양파즙. 비아그라 처방전 어디서 받으신대요? 예, 처방전. 동네 병원에서. 예, 동네 병원에서 받으신다고. 예. 근데 이게 좀- 여기 포장지에 재료하고 함량이 적혀 있는데 네. 적색 양파 농축액 그러니까 국산 90%. 아이고 세상에. 헛개나무 열매 오. 역시 국산 0.4%. 오, 다 국산이네. 소나무잎 국산 0.3%. 뽕나무잎 국산 0.3%. 그다음에 정제수. 뭐 정제수에 당연히 국산이겠지. 그렇죠. 9%. 이걸 뭐 어디 가서 여기 저 들어가 중국 가서 가져올 리도 없을 것이고. 저는 김용민닷컴이 제일 많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거의 다 국산이더라고요. 국산입니다. 재료 원재료를 보면은 그래. 거의 수입산이 없어요. 예. 국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10시간 다져낸 창녕 우포의 차색 양파진액 한잔하시겠습니까? 네. 예. 우포에 물을 섞었나 혹시? 아니지. 우포에서 자란 양파. 아, 그냥 해본 말이야. 아유, 그 말을 왜 합니까? 나도 좀 해보자고 그런 말. 들어오세요. 한번 광고 시간 좀 잠깐 드려보죠. 아니 자기는 네. 진짜 어이없는 말을 막 중간에 뻥뻥 쏟아내면서 말이야. 아니, 나도 좀 해보자고. 김용민이 그런 말 하면 재미있는데 네. 당신이 하면 재미도. 아, 나도 진짜 좀 이거 해보자. 같잖아. 진짜 이거. 유익하지도 않고. 아니 이게 사람들이 말이야 진짜 야박해 이런 건 좀 받쳐주고 해야. 이거는 어? 유재석이 와도 못 받아요. 근데 이거를 만든 데가 아까 이제 비타숍이라 그랬는데 더 진한 즙 연구소네. 그렇습니다. 나는 즙 연구소가 있는 건 처음 알았네. 예. 여기 저 정몽집 씨가 한 5% 지분을 갖고 있죠. 정몽집 씨가. 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아니라 용민선물위원회가 드리는 차색 양파진액 월 28,000원.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이라면서 이렇게 이 돈을 매겼어. 네? 선물이면 공짜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선물? 아, 원래는 28만 원인데 28,000원에 드리면 거저 드리는 거지. 네. 네? 28만 네, 원이요? 그냥 넘어가. 자, 삼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바이오로직스. 이게 뭐 분식회계 그러니까 뭐 또 숫자 나오는 이야기 같고 뭐 콜 옵션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재용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말씀주시면 실루엣을 설명. 본질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회계 부정이지만 그 이면은 삼성의 지배권을 이재용한테 이제 갖다 바치기 위한 네. 그 작업 중에 아주 핵심적인 사안이다. 가죽 기업으로 출발한 게 에브랜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건희 쓰러지고 나서 이재용으로 승계 작업을 이제 서둘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건희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근데 아니 아직은 살아있다고 이재용 하는 것 같아. 부회장이 국정농단 청문회 나와서 네. 고인이 되신 선대 회장이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때 말 한번 실수했죠, 맞아요. 예. 그게 다 모든 거를 말해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죽어 있는지도 몰라. 죽어도 죽지 못해. 왜냐하면 승계가 안 끝났어?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 2달 안에 상속세. 상속이 정리가 돼야 돼요. 아. 근데 상속세 최고세율이 60%거든. 예. 왜냐면 대주주기 때문에. 그렇죠. 와. 그러면 11조 정도 된다 그래요 지금. 이건희 전체 회장이. 재산이? 예. 근데 그 11조 중에 60%를 상속세로 내게 되면 한 7조? 삼성 지배구조가 완전히 흔들리는 데다가 예. 이게 이제 현물로 낼 수도 있거든.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이재용한테. 지금은 현금으로는 안 갖고 다 있지. 주식으로 다 아니면 주식으로 내야 되는데 네. 그 주식으로 내면 지배구조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니까. 삼성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못 죽어. 죽고 싶어도. 그러니까 에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였어요. 작은 회사지. 이 이재용한테 승계해주기 위해서 이 이재용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작은 회사들이 큰 회사들을 차례로 먹어가. 처음에 에브랜드가 제일모직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제일모직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에브랜드는 가족 기업 이미지가 가족 강하니까. 기업 이미지가 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네들이 이제 장난질 치려는 회사로 되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에브랜드인 제일모직이 다시 삼성물산을 먹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논란이 됐던 삼성물산 이제 합병 문제였던 네. 거죠. 그게 2015년에 이제 불거졌어요. 이재용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이 제일모직이 과거의 삼성물산을 싸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최대한 떨어뜨려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재용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는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이 통합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51% 정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합병된 삼성물산 이지만 아래에 있지만 예전 합병되기 전에 전에는 제일모직이 제일모직. 네, 소유하고 이재용이 지배하던 예.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51%를 갖고 있고 51%. 예. 또 그 밑에 자회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한 90% 갖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에 이제 지금 삼성물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전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려고 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기업 가치를 올려주고 또
또 이걸 올리려고 하니까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키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뭘로 한 거냐 하면 콜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쉽게 말하면 나중에 이 회사가 상당히 좀 잘 될 것 같아. 예. 그러면 굉장히 싼 값에 미리 약정해서 살 수 있는 그걸 확보해 두는 옵션이에요. 아, 선택권을 준 거야. 콜택시 같이. 그렇죠. 콜. 근데 보통 이제 저 주식에서 콜은 콜 옵션 그러면 사는 매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풋 옵션은 이제 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콜 옵션권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 예, 자회사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의 바이오 회사인 바이오젠이라는 회사한테 이런 콜 옵션을 줬어요. 그 동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거의 가치 평가를 안 했어. 이재용이 이제 승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모직의 가치를 키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던 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때 회계 분식을 합니다. 아, 회계 분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 콜 옵션이 예전에는 그냥 장부상 가치로 있었어요. 네. 가치 평가가 얼마 안 돼. 심지어 그리고 부채로 잡혀 이게. 근데 이걸 콜 옵션을 만약 바이오젠이 행사한다 이렇게 되면 회계 기준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걸 시장 가치로 바꾼다고. 그렇게 되면 이걸 장부상 가치가 아니라 회계 기준으로는 시가로 바꾸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주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4조 8천억을 뻥튀기 해버려 갑자기. 그러면 그만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커지고 제일모직이 이거에 한 51% 정도를 갖고 있었으니까 제일모직의 가치가 또 갑자기 그만큼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삼성물산은 거꾸로 가치를 떨어뜨려. 이 회사가 웃기는 게 뭐냐면 2015년에 이제 막 그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실적을 없애버려 막. 강남에 노른자이 재건축 단지가 예. 조합원 의결을 해서 예. 이거 레미안 아파트를 지어주십시오 이러는데 막 사업 해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데 우리 사업 안 합니다. 수주를 안 해버려. 아, 그래 삼성물산이 네. 만약에 그 사업을 수주하면 삼성물산의 가치가 실적이 높아지니까. 올라가니까. 다른 건설업체 주가들은 막 날아갈 때예요. 그러네, 진짜. 근데 삼성물산 주가는 막 떨어져. 실적이 사실은 떨어지니까. 엄청난 배임행위를 한 거죠. 근데 그 진짜 그 배임 아니에요? 엄청난 아니, 배임행위지. 배임이죠. 그 이제 핵심 이유는 어쨌든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은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재용이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발생을 그렇죠. 한 거예요. 지금 네. 전자 지배력이 그 이재용 이건희 뭐 다 합쳐가지고도 한 4%밖에 안 될 거예요. 한 삼성 5% 일가가. 정도 되더라고. 네. 근데 이게 안정적이지 않거든. 또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워낙 높아지고 또 하니까. 국민연금이 그보다 지분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편법과 이 수단 방법 안 가린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으로의 하는 경영권 승계가 한 지난 20년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에버랜드를 최초에 이재용이 이렇게 지배하게 된 그 시점부터 거기에 불법과 편법이 개입됐고 그때 신주 인수권부 사채 네. 헐값 발행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몰아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이재용이는 지금까지 세금을 낸 아, 게 저 한숨 나온다. 아. 그 월급 받으면 소득세 내겠지만 아버지한테 최초에 63억인가를 증여를 받았어요. 네. 그걸 부풀려서 오늘날 10조짜리 이 자산을 갖게 된 거지. 63억으로 시작해서 이거는 10조가 됐다. 이거는 진짜 신출 기모란 어디 재테크의 저 형제야. 하버드대 이 경영학 이슈로 이거 채택을 해야 돼. 이거 전 세계 전 세계에서 이런 사례는 이런 투자가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수가 승계 있구나. 과정에서 골 때린 게 뭐냐면 60억을 줬다 그랬잖아요. 예. 정여세는 한 14억 정도가 그렇지, 됐어. 14억 냈지. 그 나머지 한 그 44억 정도를 가지고 이 삼성의 비상장 회사들을 이제 삽니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게 해주는데. 그렇죠. 뭐 그런 이제 회사잖아요. 보통 그런 네. 회사들이죠. 왜냐하면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 비싸죠. 비상장 네. 회사들은 시장 가치로 평가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굉장히 그 헐값에. 지분을 네. 헐값에 사요. 저 스토리가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배경에 네. 대한민국의 금융감독기구나 이 사법부, 검찰 다 그냥 눈 뜨고 저걸 감고 지켜봐주고 있었죠. 덮어주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운동을 시작하면서 예, 예. 네. 장하성, 김상조 네.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세상에 제일 먼저 알리고 나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광노현 네. 교육감 과거에 이제 스탑 삼성 운동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나서 광노현 성대모사. 안녕하십니까. 광노현입니다.
안 비슷해. 아 이건 좀 더 비슷해. 박원순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 같은데. 박원순 시장은 이거죠. 그래서 달라요. 달라요. 삼성 예.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이 나게 된 것도 한 1년 7개월 전에 네. 이 삼성 내부 자료를 우연히 보다가 예. 참여연대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 회계사들, 회계사 누구시죠? 홍순탁 네, 회계사. 홍순탁 회계사, 김경률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대놓고 이게 분식회계 혐의를 갖고서 오랫동안 이걸 추적하고 금감원에 의견서도 내고 김경률 회계사 엊그저께 만났는데 그 내부 문건이 결정적이었다. 그걸 금감원이 발견을 못했다면은 이런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빼박 증거.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명백한 증거거든. 그렇죠. 19대 때 이 예. 문제를 가지고 좀 발언을 하고 쭉 추적해왔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기식 예. 전 금감원장이에요. 금감원장 마치 며칠 했으니까. 예. 그리고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낙마의 배경에 삼성이 있다는 설이 굉장히 유력해요. 그렇지. 근데 지금 신임 금감원장이 되신 그 누구죠? 윤석권. 통신대 윤석권 예. 교수. 이분이 굉장히 점잖고 호인인데 장난 아니에요, 이분도. 이 의지나 네. 이런 게. 곧 그래서 삼성의 공격을 받게 밀어붙인 거죠. 밀어붙여서 삼성 입장에서는 못 피하려다가 못 만났다는 격으로. 삼성하고 싸운 사람들이야. 맞아. 삼성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야. 네. 우리 나도 선수장- 삼성하고 싸우다 그렇게 됐다. 아니 난 형도 이 얘기를 내가 하려다가 못했다. 근데 20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내가 정무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응을 좀 하느냐.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교육위로 밀려났잖아. 말하자면. 정무위에서, 정무위에서. 근데 삼성 얘기하지 마. 나는 교육위가 사인이에요. 대박 쳤지. 대박 쳤는데 네. 박용진 의원이 좀 대응을 했고 네. 그다음에 심상정 의원이 그렇죠. 대응을 하셨고 그 이외에 별로 대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금 여권 내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네. 삼성과 세게 붙은 사람들이고 삼성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란 공통점이 있어요. 네. 아니 그 여권 그러니까- 내에서도 삼성 편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뭐 솔직히 나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예. 뒤로부터 삼성의 지지 후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알아? 있겠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또 생각이 나는데 이거하고 또 연결돼 있기도 해요. 예. 제가 그 기초 자료를 분석해서 그 SBS에 이 옛날에 자료를 줘서 끝까지 판다. 한 게 그 SBS의 그 삼성 땅값 보도. 네. 공시지가. 그것도 사실 이거하고 연결돼 있는 에버랜드 거예요. 주변 땅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모직하고 합병하기 이전 스토리야 그거는. 이건희 일가가 갖고 있던 땅이 또는 삼성 에버랜드 땅이 2014년 이전까지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평가돼 있었어요. 근데 2014년 이후에 갑자기 이게 폭등을 해. 공시지가가. 그럼 보통 그런 경우에 기업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제기를 하지도 않아.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희가 쓰러지고 나서 이제 일단 에버랜드를 제일모직하고 이제 제일모직을 먹는데 에버랜드의 가치를 일단 먼저 부풀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버랜드는 아까도 얘기했지 뭐 테마파크 이거 뭐 뻔한 거고 그러니까 특별히 날 게 없어. 여기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있던 이 공시지가를 보통은 세금 적게 넣으려고 적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공시지가가 갑자기 올라가. 근데 그게 이의 제기를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접근업계 이제 보고서들 중에는 에버랜드 땅 가치가 얼마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시가로 평가하면은 뭐 몇 조가 뭐 불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게 나오거든. 실제로 그 흐름이랑 맞아요. 또 이번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일모직 갖고 있던 걸 그전에는 이걸 콜옵션 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자기네들이 이제는 기업 가치를 부풀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이걸 시가로 평가해서 자기네들의 이른바 그 기업 가치를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데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맛대로 그냥 좋을 대로 처리를 막 멋대로 해놓은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게 덜미가 잡힌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지금 삼성과 싸우는 사람들을 뭐 잘못할 수도 있겠지. 삼성과 싸우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나 유독 그런 사람들만 공격을 당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는 이번에 이제 그 금감원의 이런 결정은 뭐 늦었지만 사필 규정을 한 건데 사실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선 소장도 얘기했지만은 삼성은 어쨌든 불복해서 소송을 냈고 또 그 소송 상당 기간 오래되겠죠. 갈 거고요. 재판이. 예. 그다음에 상장 적격성 심사, 이른바 이제 상장 폐지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슷한 예가 대우조선해양인데 네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규모가 5조 7천억 원이었어. 근데 그거는 상장된 뒤에 얘기야. 물론 그렇죠. 근데 여기도 분식 회계가. 폐지는 안 됐어. 근데 그러니까 상장 이제- 폐지가 되면 소액주주들 피해가 많긴 한 것 같아요. 뭐 아니 그런- 그거는 그런데 거꾸로 보자면 네. 그렇게 분식 회계를 저지른 기업들을 그렇게 상장 폐지 않고 있으면 향후에 잠재적 투자자들이 네. 또 들어와서 뭐 추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장 폐지라는 걸 상장 하는 거거든요. 폐지를 해야 될 건이죠. 뿐만 아니고 미국의 엔론 사태 같은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런 기업은 망해야 돼요. 그 엔론만 망한 게 아니라 그 회계 컨설팅을 했던 그 아스 회계법인, 앤더슨, 회계펌. 네, 아스 앤더슨 같은 경우도 망해버렸어요. 그게 맞죠. 물론 사실. 이제 그걸 네. 망하게 했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회계 부정에 휘말리니까 그 미국의 기업들이 거래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아스 앤더슨이 그리고 망했어요, 거기 그걸. 경영자들은 어마어마한 중형을 받았어요. 24년이 최고형인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제프리 스킬링 회장이라는 양반이 24년형을 받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배상도 엄청나게 하고. 그래서 기업이 이제 도산을 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상장 폐지가 될까? 이런 의문이 고민을 나올 하고 정도로 있죠. 네, 생각을 사실은 기업들의 이런 분식회계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대했던 아니 세상에 그런 그 증선위에 현실이에요. 결론이 나오기 전 단계부터 상장 폐지는 안 될 겁니다. 이런 기사가 스물스물 나왔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속 나왔지. 사실은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난 다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그리고 금감원이 특별감리를 해야 돼요. 그 당시 합병이 정상적이었는지 지금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 예. 그리고 사실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결국엔 이재용 손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게 국정농단 사건의 어떻게 보면 몸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과정들이 좀 이 재조명이 되고 재수사가 되고 재조사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걸로 그칠 게 아니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분식 회계를 엄중하게 처벌해서 경제가 흔들리는 건 없다. 오히려 분식 회계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게 경제를 흔들린 맞습니다. 적은 많았다. 맞아요. 왜냐하면 엔론 사태 때 그때도 미국의 분식 회계 간행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못해서 2008년 금융위기 앞두고도 굉장히 많은 그 금융사들의 그 회계 부정이 일어났거든요. 분식 회계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경제 위기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게 보면 경제를 더 건전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아니 이게 같은 맥락인데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삼성 그렇게 저기 하고 자꾸 이게 건들면 우리나라 망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요새는 되게 그래도 많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이재용 형 지난번 감옥 가서 네. 실적이 더 올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삼성을 위해서 감옥 가야 돼. 그냥. 예. 아 계속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아, 거기 있으니까 실적이 더 좋잖아. 그런 사실은 분들 뭐 계세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그 복제약 사실 하청 기업이에요 지금 상태로. 그렇지. 삼성의 이제 뭐 나름 계획은 그래도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연구 개발 쪽을 하니까 이걸 이제 나중에 좀 키워서 뭐 이제 따라잡겠다 이런 전략이 있긴 하지만 네. 현재 수준에서는 뭐 대단한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는 회사도 아니에요. 바이오라는 사실. 이름이 약간 좀 무색하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바이오시밀러 생산하는 건 이미 중국도 물량전으로는 물론 이제 뭐 수준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물량전으로 이미 다 따라왔어 이런 거. 이미 셀트리온이 훨씬 잘하고 있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이게 금융감독 당국에서 좀 법대로 원칙대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잘못하지 않은 주주들은 피해를 입어요. 네. 피해를 입는데 그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삼성을 상대로 해야 그 길이 된다. 열려 있어서 주주들의 손실은 있겠으나 이런 일이 원칙 없이 또 다시 넘어가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회계 분식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참 너무 우리 국민들이 훌륭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 나기 전부터 경제신문들을 중심으로 상장 폐지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런 기사 말하자면 연막을 피우는 기사를 냈는데 그 댓글 보니까 그 좆가라 이런 시작해가지고 한마디로 댓글을 찾아도 그런 것만 찾아. 그러니까 아니, 나도 원래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거든요, 사람은. 네. 그래서 완전히 경제신문을 성토하는 네. 상장 폐지로 가야지 그게 정의지 막 이런 댓글들이 쫙 달리는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우리 국민들 의식이 굉장히 진화됐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더는 재벌을 좋게 안 본다는 거예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대학생들이 1위가 이건희였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 대한민국 재벌들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다. 지들 이익만 챙겨 먹고 있다. 이런 의식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을 그렇게 홀대하고 우리 국민들이 막
키워주고 띄워준 회사인데 국민한테 해주는 것도 없이 지들 그 간부만 배불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편 살 수 있느냐. 근데 국민들이 집단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이 새끼들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지배력 이거는 여론 머리 위에 있다, 법 위에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빅엿을 먹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명확한 거는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정말 글로벌 대기업이고 예. 이른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이 빠져 있는 추격 성장의 이 한계를 유일하게 뛰어넘은 굉장히 글로벌 가치가 있는 영업 매출 2위잖아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업이 앞으로 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것과 이재용, 이건희 일가가 이렇게 세금 없는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죠. 예. 그걸 좀 알으셔야 그러니까 돼요. 재벌과 기업을 좀 이름 분리하고 분리해서, 구분해서 봐야 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그 20년에 접어들기 전에 일본의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일본의 자이바츠 그러니까 한자로는 같은데 자이바츠라고 합니다. 아 재벌이 대한민국 말 아닙니까? 재벌 이게 뭐 이렇게 브리테니까 아니, 사전에도 그렇긴 한데 재벌로 나와. 일본은 굉장히 그 재벌 구조가 느슨해졌고 실제로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잃어버린 20년 들어가기 전에 일본이 그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고속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재벌 지배 구조가 없어도 계속 다 엄청나게 잘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시간 2분 얘기해놓고 마지막으로. 아니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내자고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예. 2심 재판부가 이재용한테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이재용이 부정청탁을 안 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 그러니 굳이 부정청탁을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편 거거든요. 야, 근데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 빠져나가네. 아니 왜 갑자기 삼성물산이 망할 기업처럼 그렇게 갖다 주는 사업도 거부를 하고 거기다가 파업을 했어 기업이. 노조가 파업한 게 아니라 기업이 파업을 했어. 이런 일이 왜 생기냐고 그게.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발생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심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결정 자체가 다시 이재용에 좀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유력한 정황 증거 하나가 더 추가됐다. 저 지금 다행인 거는 대법원 구성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김선수 대법관을 포함해서 뭐 대법원장도 어쨌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이런 분들로 지금 대법관 구성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게 사실 얼마나 웃긴 거냐면 이재용하고 박근혜가 뇌물을 주고 받은 거야. 이게 혐의야. 박근혜는 뇌물을 받은 걸로 인정이 됐어, 뇌물죄가. 근데 동일한 사건에서 어떻게 이재용은 인정이 안 되냐고. 근데 과연 누가 셀까? 박근혜가 셀까? 이재용이 셀까? 일반적으로 박근혜보다는 이재용이 셀 거라고 보나 어쨌든 이거는 법리상으로 보면 기본적인 이 정의라는 관점에서 만약 이재용의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과 같은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일종의 삼성 앞에서 이 작아지는 초라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이러면 안 이제 된다는 완전히 이제 사법부는 진짜 좀 없어졌으면 죽을 싹다 좋겠어요, 이런 사법부가 거.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얘기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자면은 요즘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8년 당시 금융감독원은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2018년에 와서 정권 바뀌었다고 딴소리 아니야. 2015년? 2016년. 아, 2016년에 처음에 당시 했을 때, 처음에 감리했을 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정권 이제 와서.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바뀌냐? 아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6년은 박근혜 때입니다. 박근혜하고 이재용 사이에는 뇌물이 오고 간 그런 관계예요. 2016년 결론이 과연 정의로울까요? 그래서 2018년하고 2016년이 왜 다르냐? 그걸 몰랐으면야 이 비응신들아. 요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잘 말한 거야. 사실은 이게 어찌됐거나 우리가 촛불혁명 그리고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결정이 나왔다고 나는 그럼요. 아, 이게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근데 저는 뭐 지겨워 저는 죽겠어요. 상당 편집적으로 기운다고 보는데 네. 그 왜냐면은 그래도 현 정부가 뭐 그래도 삼성과 이렇게 저렇게 연관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거는 저기 고의적 회계 분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서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가가지고 이게 상장 폐지가 안 된다? 그 씨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그렇게 몰상식한 정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삼성 CF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못 찍어. 어차피 못 찍었으면 방금 선방 왔잖아. 왜 나오는 그래? 순간에 당신은 삼성 블랙리스트에 이미 올라갔어. 아 어차피 못 군수 찍겠네. 야무져. 여기서 우리하고 싸우면 됩니다. 아유 쉬는 시간에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 아유 자색 양파지네. 아주 그냥 뭐 역시. 그냥 한 상자 다 마신 거야. 다 빨아버렸습니다. 한 달치를 씹어서. 광고를 파는 의도가 아니라 예. 본인이 드시는 의도로 그렇습니다. 받는다. 예. 방송 끝나기 전에 죽지 않을까. 아니 그나저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니 이분이 요즘 그렇게 여권 지지자들한테도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어요. 이런 거야 한마디로 얘기야. 야당한테는 다 양보하고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그래도 일종의 어떤 그 여당의 우군과도 같은 이런 세력한테는 아주 박대를 하고 이게 과연 촛불 정부의 여당 원내대표로서 합당한 태도냐? 많이 사실은 안타깝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면서 네. 한 차례 노동계하고 부딪혔는데 탄력 근로 시간제 기간 확대 이 문제로 지금 또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민주노총이 그게 뭐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주 52시간 노동제를 원래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 돼 있는데 그동안 유권에서 그걸 이상하게 해가지고 장시간 노동을 했었는데 이제 주 52시간을 해야 돼. 24시간 돌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 뭐 계절적 요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필수공익 사업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아가야 되거든. 네. 그런 경우에 일감이 몰릴 때는 그 하루에 뭐 12시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주 52시간을 넘어서 64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일감이 좀 없을 때는 노동 시간을 줄여서 그 기간을 3개월까지 지금 이제 허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최장 1년까지 늘리자. 그럴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년을? 아니 예를 3개월 들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노동계는 이 3개월도 사실은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고 예. 근데 이거를 6개월 1년으로 늘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특히 심혈관계 산재 인정받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 60시간 연속 근로를 네네. 뭐 12일인가 그 이상을 하게 되면 그 산재 인정을 받아요. 그걸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이 오면 그러니까 산재로 인한 사망을 합법화시키는 법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이제 시간 외 수당을 주잖아요. 시간 외 근로를 하면은. 근데 이거는 6개월 평균을 내서 근로 시간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12시간씩 해도 시간 외 수당을 안 줘요. 어떻게 보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아주 고착화시키고 합법화시키겠다는 법안이고 더 중요한 건 주 52시간 이 노동제가 이게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시행을 6개월 미뤘어요. 12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근데 그걸 또 여기다 예외를 둬가지고 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느리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노동계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교대 근무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이걸 허용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교대 근무 없는 사업장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들 정도 빼놓고는 교대 근무 없는 사업장이 없어. 그래서 지금 3개월로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논의하면 되는데 지금 여당이 아직 시행 안 됐어요? 지금 이제 주 52시간이 6개월 유예돼 가지고 12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시작도 안 그것도 했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300인 이하는 2020몇 년인가 이게 순차적으로 내려서 되도록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보통은 좀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다시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는 지금 건데.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놨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면서 민주노총이 지금 참가를 중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노총도 다시 저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노동개혁이나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면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무슨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를 해놓은 걸 보니까 민주노총은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100%다 잘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노총도 조금 시대 변화도 읽고 조금 더 유연해져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보면은 참여하지 말라는 거지. 선을 그어버리는 거지.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근데 이 정부에서 대통령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공약이라고. 근데 최근에 여당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이나 또 얼마 전에 이제 임종석 실장이 국회 답변을 통해서 한 말씀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민주노총이 대변하고 있는 이슈나 지금 민주노총이 싸우고 있는 이슈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들한테는 별 필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 최저임금 대상자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탄력식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도 노조가 있으면 그리고 노조가 강하면 단협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민주노총이 어쨌든 노동자들의 총연맹이기 때문에 무노조인 그 노동자들 그리고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건데 마치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밥그릇 문제나 자신들의 임금 문제만 가지고 정부한테 때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실을 호도하거나 이미지를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 말이 어려운데요. 네. 양진호 회사에 노조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지. 그 노조를 어떻게 만들어? 근데 양진호가 싸대기 때릴 때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 입 다물고 있었죠. 예. 네. 다른 데 보고 있었지. 아니 노조의 필요성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매 안 맞는 회사, 매 안 맞는 노동. 제가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김용민 브리핑 노조 만들겠습니다. 닥쳐 이 새끼야. 아 이 새끼 웃긴 새끼네. 내가 너 이 새끼 언제 내가 고용했어 이 새끼야. 내 귀족 노조가 뭔지 보여주겠어요. 내가. 그래서 사실은 양진호의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조가 기묘한 나라인지. 그런 회사가 예. 그게 드러난 게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실 양진호만 네. 그럽니까? 엄청나게 우리 많을 거예요. 네. 뭐 온갖 갑질을 해야 되는 재벌 총수들이 사실 방송국도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이 강성노조 극히 소수고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 그러니까 90%의 노동자들이 노조라는 그 기대를 언덕 없이 지금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양진호가 생기는 거고 조현민이가 지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이 나라야말로 정말 노조가 필요한 나라고 노조가 그래서 힘을 얻고 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는 나라가 돼야 말하자면 워라밸도 가능하고 선대인 경제용소도 노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선대인의 탄압에 맞서 싸워야지. 예,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게 또 끝을 이상하게 만드네. 김용민닷컴도 만들어야 돼. 아니 뭐 저희는 한 명도 직원이 없습니다. 예. 뭔 소리예요? 나 직원인데. 이게 하여튼 이 월급 제대로 주세요. 예. 자기 사업을 안 가져본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섞으면 안 되는데 진짜. 자, 황금 선박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 텐데 오늘 정말 너무 유익했습니다. 삼성은 아주 제대로 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극한 그런 친기업적 행보 이것도 함께 또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저희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